안녕하세요. 네, 하이신시에서 수학 가르치는 허연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보통 6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6시 한 10분쯤 시작해야지 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또 합격 축하도 하러 가셔야지 되고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단 첫째인 경우나 외도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외고는 또 일반고의 입시 그냥 상식과는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과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에서 이렇게 해서 간다더라 라고 하는 게 꼭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고에서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야지 되는 거 대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실 분을 1부 순서로 먼저 모시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실까봐 일단은 좀 조명을 껐는데요. 굉장히 잘생기신 분입니다. 여튼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원래 이제 자소서 대표 강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대치 2강 그리고 대치 명인에서 지금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 하이CNC의 대표 컨설턴트고, 아이들 이제 학기 중에 1대1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담당해 주실 정정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얼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정래 소장님이 목동에서만 12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물러갈게요. 정정래 소장님 모시고 얘기 잘 들어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통합형 수능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요 통합형 수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문과생 아빠인데, 자연계랑 인문계가 수학 시험을 같이 보는 형태의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문과생이 이 통합형 수능에서 수학을 깔아주는 구조의 시험이라서 지금 N수생이 26년 만에 최대로 15만 7천 명 이상이 이제 시험을 보고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사상 최대로, 보통은 이제 문과 수학을 보는 애들이 한 70%, 이과 수학을 보는 애들이 30% 정도인데, 지금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냐면요.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표준 점수,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옵니다. 확통을 보는 아이들보다 요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를 치는 아이들이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때 대학에 제출하는 요 표준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 그래서 자연계 재수생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자연계 학생들이 작년에 문과 상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을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수능 시험장에 나왔기 때문에 자연계 N수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험이 항상 어렵게 이제 나왔었는데, 요번 수능은 이제 국어보다는 수학이랑 한국 과목에서 변별력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학생들 한번 죽어봐라. 예, 그 문제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중상 난도의 문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이제 전과목 만점자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과목별로 이제 과탐은 8점 차이가 나고 사탐은 9점 차이가 나는, 예, 그래서 어려운 과목의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과 좀 쉽게 출제된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의 50점 만점을 받아도 9점의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어랑 수학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는데, 국어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언어와 매체 이걸 선택하는 현상이 많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함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확통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은 이제 보시면 이번 수능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으면 그 아이들 표준 점수는 134점이 나오고,
합법과 작문을 100점 만점을 받으면 13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아도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가 4점 차이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 이 외고생 학부모님들, 외고생들한테 이제 이 딜레마죠. 미적분을 100점을 맞으니까 145점이 나왔고, 확통을 100점 맞으니까 14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점 더 뒤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문과생 안 빠지면 뭐 이따위 시험 구조가 있나 이런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 제도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해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문과생 중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제 공부량이라든지 공부의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선택자 숫자는 있긴 있는데 매우 희소하다, 문과에서는. 그래서 확통 선택을 하고, 확통이냐 미적이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공통 과목 있죠. 국어도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을 본 다음에 언매년, 화작연 이렇게 갈리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시험 보고 미적분을 선택하냐, 확통 선택하냐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통 과목에 목숨을 거십시오. 수원, 수투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수원은 계산 실수 안 하는 연습 계속적으로 좀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는 그래프 해석,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방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불평등하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시면 작년에 수능 정치와 법을 50점 만점을 받은 아이는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가 63점까지밖에 안 나왔고,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문화를 선택한 아이들은 50점 만점을 받았는데 68점이라는 표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진 교수들이 들어갔을 때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 수능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22학년도에 가장 쉬웠던 정치와 법이 23학년도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고, 동아시아사가 제일 쉽게 출제가 돼서 같은 50점 만점을 받아도 65점이 나와서 무려 9점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로데이터로 74점이 그냥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아이들이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이 난이도 조절을 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정치와 법이 좀 쉽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될 때는 전년도에 가장 쉽게 출제됐던 거는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렵게 출제됐던 거는 쉽게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사탐에서 가장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이 두 과목입니다. 사회문화랑 생육.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 있는 걸 선택하시라. 내가 이제 역사 쪽에 관심이 있는 사자 들어간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근데 그 특정한 부분에 자신감이 없다면 요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한 개 정도를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거는 자신 있는 거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이스는 많이 선택하는 쪽에서 하는 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22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 된 학생들 그 결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수시적인 측면, 정시적인 측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기자들이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경쟁률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상향 지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갔고요. 요 2, 3번이 화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매우 불쾌한 부분인데,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이제 교차 지원을 하죠. 인문계열 지원 장벽이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장벽이 원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물리끼리만 채점을 하고 이과끼리만 채점을 하면 문과생 수학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자연계 아이들 점수가 좀 밀리는데, 통합시험을 치다 보니까 수원 수투를 같이 문이과생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통 과목을 미적분 선택자들이 더 잘 볼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자연계 쪽 아이들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니까 장벽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 있죠.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이건 한마디로 탐욕적입니다. 매우 탐욕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학 눈높이를 낮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자연계 최상위권이 아니라 자연계 중상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인문대로 대거 지원하는데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게 연대 문과, 고대 문과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를 집어넣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연대 경영, 고대 경영을 넣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그 문과 대학을 끝까지 다닐 거냐 그러면 저한테 바로 날라와요. 미쳤냐고, 반수해야지. 반수해야지, 거길 왜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아이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난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수를 고려한 지원자가 상당수니까 항상 자연계 재수생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문과 재수생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자연계 재수생이 많을 수밖에 없고, 문이과 통합수능 때문에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온 인문계 학생들은 불리한 가운데 소신 지원을 하든지 재수 고민이 확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수가 절대 불가한 인문계 수험생의 경우 수시 지원할 때 과도한 상향 지원 좀 자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사례를 하나, 요 경희대학교에서 도대체 문과학과에 미적분, 기하친, 자연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발표를 해줬습니다. 경희대는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해줬는데, 지금 프랑스어 학과에, 경희대 프랑스어 학과에 요 이과생 46.7% 아이들이 지금 봉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과도 46.7% 아이들이 요 16명 자리 중에 46.7%를 이과생이 차지해서 정시 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의과 인문 있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문과 아이들을 13명을 뽑으려고 했더니 제가 열받아서 다 몇 명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요 정시 13명 자리 중에 11명이 이과생들이 차지했어요. 그럼 한의과 자연은 없냐? 한의과 자연 자리가 32명 자리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32명 자리도 자연계가 들어가고 13명 인문 자리도 11명이 자연계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이과 통합시험이 되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문과학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확통을 친 아이들은 자연계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러시아학과는 왜 적냐?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안 쓴 거예요. 실제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어문 계열을 들어갈 때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저 나라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외대 아프리카 학부를 추천하면 아빠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딸이 아프리카를 가냐? 아프리카 가는 게 아니라 LG 상사를 들어가는데 그런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자연계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좀 되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수학에서 밀리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고1 때는 1등급이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고3 수능 때도 나올 등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구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컨설팅하는 애는 어떤 아이냐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수학 미적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과생이에요. 그런데 276.5점이 나온 아이거든요. 요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00분위 계산은 국어 100분위 더하기 수학 100분위 더하기 탐구 2개 100분위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97 더하기 84 나누기 2 더하기 95 더하기 91 하시면 300점 만점이 276.5점인데, 그럼 자연계로 어디 갈 수 있냐면 건대 중상위권을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이게 300점 만점에 276점이면 각 과목별로 92점, 92점, 92점 받으면 276.6점이죠. 그리고 건대 중상위권을 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했던 얘기는
문과로 가장 높은 데를 찍어라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최상위권 학과 경영 경제금융 좀 힘들 것 같다. 하위권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쓰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 쓸 수 있는 일반 대학 제일 높은 데가 중앙대인데 중앙대 자연계 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앙대 문과 경영학과를 쓰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군데는 문과를 쓰지만 가나다 중에 한 군데는 이과를 쓰겠다라는 또 그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애들 피해라. 이화여대 자연계 통합선발 여기를 써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한양대 최초 합격, 이화여대 최초 합격, 중앙대 경영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한양대 여기를 다닐 거예요. 물론 문과에서도 수학 확통이 95점 나오고 생윤 3원에서 84점, 97점이 나오면 그 아이도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과생만 여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과에서도 276점이라는 포션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쓸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너무나도 문과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수능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긴장을 좀 하시고 학교를 이용하시라. 학교를 이용한다는 거는 종합전형으로 실적을 이제 낸다라는 얘기겠죠. 수시적 입장에서는 한양대학교는 경희대처럼 자세히 발표는 안 해줬는데 종로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양대 경영학과 정시 최초 합격생은 전원 이과였습니다. 전원 이과. 문과 확통본 애들이 없어요. 물론 충원 합격, 추가 합격 때 확통본 아이들이 들어갔을 텐데 경희대 프랑스어학과가 저 정도 상황인데 한양대 경영학과는 훨씬 더 자연계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해 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받은 아이는 문과 확통 사탐 봐서 300점 만점에 294점. 얘는 이제 연대경영 서울대를 안 쓰고 여기 이제 스페인어 1 8등급이 있어요. 이 아이도 물론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서울대를 포기하고 원광대 치대를 쓰고 안정지원으로 연대경영 그다음에 다군에서 중앙대 쓸 수 없으니까 한의대를 써서 연대경영 최초 합격, 원광대 치대 최초 합격이 됐습니다. 문과에서도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면 상위권으로 극도 상위권을 쓸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수능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적인 부분 때문에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시적 측면에서 문과가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이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이 확실한 경우는 소신 지원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려대 합업 수영.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4개 합쳐서 7등급이고 내년부터 4개 합쳐서 8등급인데 4학팔이 지금은 우수인데 수능 때는 정말 두려운 그 수능 최저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 충족이 확실하다 그러면 소신 지원의 가능성이 생긴 거고 이론적으로는 자사고 외국 학생들이 수시 합격률 하락 가능성이 좀 생겼는데 종합전형에서는 아직도 안 밀리고 있다. 그래서 문과 수능 최저 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준비랑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제 외국 학생인데 6월달 모의고사가 283.5점으로 계산이 돼서 성대 하위권, 한양대 중상위권 정도를 쓸 수 있는 아이라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가 수능 최저가 정확히 4합 7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학업 수용과 계열 적합형을 고려대를 2개를 다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언어 계열 쪽보다는 사회학, 철학적 측면의 학생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계열 적합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국제학부를 학업 수용 4합 7을 써서 요 수능 최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합격,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도 같이 합격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쓴다면 연대 하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활동 수영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쪽에서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명덕의 입결 실적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회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 합격자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76명, 졸업생은 241명인데 6개 대학 합격자는 310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기 6하면 50명 내지 60명이 여기를 다 차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40명 중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봤을 때 50명에서 60명 사이에 들어가면 서영고, 서성, 이화여대, 한양대까지 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좀 많이 벌어지면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요 입결에서 크게 이제 여기서 변동은 없는데 22학년도에 완전히 와장창 주저앉은 데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왜 그러냐면 여기 학업 수용 있죠? 여기에 수능 최저가 4합 7입니다. 요 외고 애들이 잘 못 맞춰요. 명도 외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고생들이 수학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4합 7이 잘 안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 전형도 내고 일반 전형, 학업 수용 전형도 내고 계열적 합격, 수능 최저 없는 전형도 같이 내는데 4합 7. 그래서 다행인 거는 2024학년도에 4합 8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약화가 됩니다. 다행인 거죠. 뭐 우리 때 다시 4합 7로 올라갈 리는 없어요. 수능 최저를 강화시키면 교육부가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대만 가시란 말씀이 아니라 고려대는 우리 특목고를 많이 보는 계열적 합평 있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고 더 편안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학업 우수형 전형인데 여기가 수능 최저가 4합 8이다. 이 수능 최저,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 최저라고 들리지만 수능 때가 되면 고3이 되면 저기 수능 최고 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최하 등급이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요 수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라. 지금 이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는 그 사회 쪽에서는 그 자료 해석, 그래프라든지 도표 이런 거를 좀 중학교 걸로 보셔도 됩니다. 중학교 게 고등학교 가서 뭐 바뀌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영어는 제발 이제 영어를 중3까지 완성한 고등학교 때 안 합니다. 외고생들. 그래서 명도 외고에도 영어 2등급, 3등급이 수두룩합니다.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데 그 영어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좀 공부를 해달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력 훈련, 그래프 해석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요약 훈련을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2달 정도 각 지문 5단락씩 돼 있으니까 요약 연습 그걸 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 저희 영어 선생님 윤재남 선생님 모시고요.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볼 건데요. 이거 차시고 이거 다음 페이지예요. 네, 박수 쳐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재남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이제 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작은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다른 거 없고요. 딱 이제 이 2개월 동안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것만 약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제 그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윤재남이고요. 이 마이 잉글리시라는 브랜드가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나? 저기 있어서요. 저쪽을 향해서. 저쪽. 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약간 좀 눈길을 그나마 끌 수 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일단 저는 강남 쪽에서 이제 대치동 쪽에서 이제 주로 재종반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수능 영어를 좀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좀 저술한 책이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중에 이제 많이 출판되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서 고백서 같은 책은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보는 책인데 이름을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원서를 가지고 수능용으로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교재인데요. 외고생들도 좀 많이 보는 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영등포 중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등포 중학교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명문중학교는 아니거든요. 저희 동작구 상도동 거기 이제 노량진 그쪽에 있는 중학교인데 거기서 대원외고를 갔네요. 그죠? 개천에서 약간 용인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지금 제가 그 대원외고 생활을 좀 이제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은 딱 요때 그리고 3월달 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때가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이제 외고에 됐잖아요. 아우 그냥 기세등등하죠. 중학교 때 뭐 그냥 벼락치기만 해서라도 이제 전교 1등을 그냥 먹었었던 친구였는데 외고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외고도 내가 씹어 먹으리라.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신만만함이 3월 달에 완전히 내동그라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돌이켜보면은, 극단적인 예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외고에 갔을 때는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 딱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50명 중에서 제가 49등을 했습니다. 잘했죠? 제 바로 짝꿍이 50등이었고요. 그 49등, 50등짜리 아이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50등 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 내가 물어봤죠. 너는 뭐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안 했니?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외교가 이제 그 아버님 때문에 이제 해외에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어가 되게 서툴렀던 친구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대원외고 3월달 모의고사 그 반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꼴등은 저였던 거였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막 살이 막 이렇게 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돌아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만의 리그에 내가 들어갔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딱 지금 돌이켜보면은 전 대원외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호과가 가장 셌었는데 도호과 출신인데요. 학생들이 딱 3월달 딱 첫날 보니까 교재가 제가 보던 교재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끼리끼리 다들 알고 학교가 다를지언정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어요.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이죠. 이제 그런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의 저와 외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선행이 다 끝난 상태로 이제 외고에 들어온 학생과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명동외고에 합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주 정말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허들을 건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고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붙지 않았으면 아마 걱정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붙었으니까 더 걱정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면 저는 출발선이 달랐잖아요.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저도 하지만 대학은 좀 좋은 데 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첫 시험에 49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대학 저 과가 그렇게 쉬운 과는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1학년 때 49등에서 30등, 15등,
10등, 5등 이렇게 한 개나 한 개나 밟아가지고 재수까지 하고 재수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학 갔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명덕외고 학생들 아니면 다른 외고, 국제고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은 지금 딱 이 시기에 멘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외고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어떤 막연한 환상 같은 게 되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환상은 이제 좀 접어야 되고 냉정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잡아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걸 겪어봤던 어떤 동시에 선배이자 강사로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다, 강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목동에서는 여기 CNC를 다녔던 많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만큼이나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왜 이래? 자, 중앙영어에서 이제 고등영어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확실히 영어와 달라요. CNC에서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겠지만 아까도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로요. 그 고등학교 그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영어를 보면은 1등급이 무조건 보장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학교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하는데 왜 1등급이 안 되는 학생도 있는 걸까? 그리고 1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능 영어라는 게.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어떤 고등 영어로서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수능 영어를 좀 많이 강의했었던 좀 종합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봤었던 이런 영어 강사님한테 좀 배우면 낫지 않을까 좀 자랑을 좀 하고 싶고 이번 겨울방학 2개월 동안은 다른 거 없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수능 영어, 큰 영어도 막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당장 이제 명덕외고 지금 1학년 합격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명덕외고의 내신 시험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목표를 좀 좁게 잡아가지고 이번 1학년 1학기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재를 몇 번씩 돌리면서 수능 영어도 약간 가미한 좀 더 폭넓은 영어를 가미한 그런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시중에 교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영어하고 일반 영어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쉽다. 심화 영어가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중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가 변경이 될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작년에 기초해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일단 English Collocations in Use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심화 영어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과목으로 이제 책으로 이제 유명하거든요. CNC에서도 아마 이 교재는 아마 중학교 영어에서 다루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저 교재를 1학기 범위 내에서 최소한 2번 정도는 제가 돌릴 수 있도록 대비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이제 그래머존 종합편이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문법 교재인데요. 특별하게 막 어려운 교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1학기 범위 내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학생들하고 한번 좀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법이 얼마나 강할지, 얼마나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는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보면서 제가 좀 더 좀 살을 붙이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드하고 이제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거에 준해가지고 한번 작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켜볼 예정이에요.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어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을지. 아마 제 생각에는 중학교에서는 많이 떠먹여주는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떠먹는 공부를 하면 절대로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최대한 여기 학원 안에서 좀 몇 명의 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 아까 교재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클리닉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디시즈 보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이제 한 개 유닛이 40개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 계획이 따르면은 1학기 범위만 치면 한 20개 유닛 되거든요. 한 번 왔을 때 한 3개 유닛 정도, 한 120개 단어를 갖다가 테스트를 보는 걸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영양사전 뜻풀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같이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할 거고 기계적인 어떤 암기는 테스트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3월 모의고사로 한다면 4년 정도치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학교 내신 문제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 양을 갖다가 중학교 때 이미 끝낸 친구도 있겠지만 이미 끝낸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못 끝낸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릴 거고요. 다만 중학교 때는 문제풀이에 급급을 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영어로서 좀 색다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학생들과 함께 계속 문닫히기 어떤 강의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좀 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문제의 좀 대표적인 거 한번 살짝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능률 지금 김성건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무난한 정도다, 모의고사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시 말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한 1학기 분량이니까 한 4개가 정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여있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영영풀이가 결국에는 시험에서 약간 점수를 갖다가 좌우하기 때문에 영영풀이 쪽으로 약간 학생들 공부를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A, B 주고 나서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맞았냐 하면은 A만 맞았을 경우에 A에 동그라미 치고 B만 맞았냐 하면은 B에 동그라미 치고 둘 다 맞지 않았다 하면 저기 X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 지금 딱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시험 범위라는 게 어떻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얼마나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느냐?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봐서는 어렵겠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되게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 보지는 않죠? 이 정도쯤이면 테드 강연 같은 경우는 텍스트 위주로 나가요. 뭐 리스닝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지문이 있고요. 모의고사형으로 무난한 어떤 난이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습하고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어떤 과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로케이션 이게 가장 그나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죠. 보세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게 심화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대략 5개, 뭐 6개 막 나오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등급이 막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시험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갖다가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 약간 교육적이지 않은 문제죠. 정말 교육적이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저런 문제들을 갖다가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이요. 지금 보면은 누구라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에요. 따라서 정상적인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이 어렵고 일단 지금 제 학생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텍스트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글, 아니면은 역사, 서술, 방법, 철학에 대한 글, 이런 글들을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험 기간에만 대비한다? 시험 직전에 대비한다? 절대 안 되거든요. 아마 명덕예고에 가는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뒷받침만 해준다면은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 지금 8주차 계획을 짜고 있는데 3주차만 약간 계획을 이제 약간 대략적인 계획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 학생들과 제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살짝 쉬어가는 타임으로 집어넣습니다. 학생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요. 전교 1등항의 학생들도 이제 일반고긴 하지만 자사고긴 하지만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대화도 나누고요. 100점을 못 맞은 학생에게 왜 100점 못 맞았니라고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고요. 다 맞은 거 같다라는 학생한테는 이제 하산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사지만 명도계고에도 이제 모두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명도계고 안에서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아무래도 등수는 갈리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도 돌이켜보면은 대원외고 다닐 때 처음에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만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다 보면은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경쟁 상대고 뭐 어쩔 땐 친구고 어쩔 땐 경쟁 상대인 거죠. 그때 보면은 정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 목표감을 좀 상실하고 그냥 매일매일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만 챙겨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사례로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요 카톡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전화번호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기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명도외고 지금 영어에 있어서 그 관건이 되는 건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강사가 얼마나 강의를 잘할 것이고 아이들 얼마나 잘 케어해 줄 거냐.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료 싸움일 것 같은데, 아마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개 과목도 해야 되고 학교의 어떤 수업도 듣다 보면은 수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료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모빌이 영어 연구소라고 다른 아까 교재를 만들면서 다른 강사분들하고 저희 어떤 스카이 출신의 어떤 조교분들하고 함께 만드는 어떤 연구소가 있으니까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어머니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록 지금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강의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의의 색깔이랄지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영어 강의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 하나 소개를 할 테니까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뭐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영상 있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허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제 파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고 합격을 하면 일단 안정된 게 사실 반대 성향의 아이들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고로 가면 맨날 그 얘기해요. 여기 영재교 준비하던 애들이 여기 와 있다고. 그 중간에 포기하고 수학과학 어마무시하게 했던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외고 국제고 준비하던 애들이 와 있어가지고 영어 여기서 내신 따기 힘들다고 서로 반대 성향 애들이 있는 학교를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안심.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제 파일이 거의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제 파일. 네. 그 수업을 들을 때도 아이들이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르거나 다 같이 알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좀 친해지면 그냥 아이들한테 약간 이제 애정 어린 그런 뭐 욕까지는 아니고 험한 말, 야 이놈아 뭐 이러면서 이것들이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접니다. 네, 약간 여성스럽게 나왔죠. 근데 그 저희 일단 제 소개를 이걸 띄워놓고 해야지 되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외고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수업 자체를 제가 기획을 했어요. 지금 하이CNC에서 기획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자사고나 뭐 하나고나 뭐 상상고나 이런 자사고 애들도 이제 수업을 했었고 명도외고도 당연히 수업을 했었고 여기저기 이제 과고들도 제가 많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 전문가라고 나름 원장님이 비싼 돈 들여서 스카웃을 해왔는데 자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명도외고 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도외고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명도외고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재수종합반에서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좀 젊을 때 오래 있었는데 남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좀 젊을 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꼭 1년에 한 번씩 여학생 울렸어요.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저도 알고요. 제가 막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니네 함수는 언제 배웠지? 함수 이거 마법의 상자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이러면 애들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갑자기 에이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야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저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어떤 애가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막 다른 애들한테 선생님이 혹시 쟤한테 욕했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장난친다고 선생님 아까 욕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날 수업을 좀 망치고 그 아이가 나중에 교무실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매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 6년 차쯤 됐을 때는 아,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애가 와가지고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옆에 애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걔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요. 그다음 남자애들한테 너 알았어?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너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너 진짜 닮음 알아? 내가 그 닮음 증명해봐? 막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너 왜 고개 안 흔들고 고개 끄덕였어? 이제 알겠다고요. 이게 정상이야. 라고 그 여자애를 앉히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선입견이 생기면 자기가 못한다는 선입견이 생기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명도외고 애들은 진짜 수학을 못할까? 그렇지는 않다.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하다. 근데 못한다고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나 평가체계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실성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실전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기가 막히게 뭐 발음도 엄청 좋고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10년 동안 살다 온 애처럼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영어는 1도 못하는데 시험만 잘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좀 그걸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근데 수학이 그게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로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수학을 진짜 잘해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특히 제가 이제 한성과고 아이들이나 이건 또 아픈 얘기인데 작년에도 재종반 잠깐 출강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르치던 한성과고 애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여기 있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네가 수능도 수학을 잘 못 봐요. 외고 애들이 수능 영어를 잘 못 보듯이 과거 애들이 수능 수학을 잘 못 봐요.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 친구들이 수학을 진짜 잘해요. 저도 오, 야 너한테 하나 배우고 간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떤 통찰,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근데 수능은 못 봐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문제랑 싸워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실수 조건으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문제랑 싸울 것 같아.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선생님한테 욕먹으면서 조금 고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인정을 못 해요. 수학 문제는 철저한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A면 B고 B면 C고 C면 D니까 A가 D가 돼 라는 논리적 사고가 반드시 받침이 돼서 그게 서술이 돼야지 완벽한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제 수능 유형 중에 추론 영역과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를 적응을 못해. 추론 영역은 이제 미국 교과서 보면 되게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94년도 93년이죠. 94학년도부터 도입되면서 제일 특이했던 게 미국식 이제 수학 외적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 문제인데 식을 주고 거기다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공식 주고 풀면 누가 못 푸냐라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90년대 후반 학번들은 되게 고생했어요. 지금은 그런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추론 영역. 실제로 미국 교과서나 뭐 서구권 교과서를 보면 자 1대입하면 되지, 2대입해도 돼, 3대입해도 돼, 4대입해도 되니까 100대입해도 될 거야 라고 하면 걔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증명해봤어? 왜? 10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1000대입해도 된다는 거 어떻게 보자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내신 시험은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도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다음을 안 봐요. 그 보기 선지를 안 봐요. 그냥 문제를 보고서 그걸 다 풀어서 그 빈칸에 있는 숫자를 추론해 내지 된다고 착각하는데 추론은 발견적 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선지에서 대입을 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이거는 깨끗하지 않은 방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거 애들의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외고 아이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혼났거든요. 일일이씩 꼬박꼬박 써서 풀어야지 어디 대입질이야. 야 그렇게 풀면 나도 풀겠다. 숫자 대입해서 푸는 게 어딨어. 근데 수능에선 그거를 반드시 평가 영역, 계산 영역, 이해 영역, 추론 영역, 문제 해결력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추론 영역 문제가 5문제 이상 나오게 되어 있다. 원래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풀거나 어떤 값을 대입해서 찾는 거는 나쁜 짓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 열심히 했잖아요. 국어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일반고에 진학하거나 자사고에 진학하거나 뭐 다른 특목고에 진학한 아이들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선행이 안 돼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의 장점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국어 영어가 걔네보다는 좀 나아. 그리고 문장 이해력이라는 게 확통이 문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과 애들이 통계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식이 몇 개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해가지고 답 나오면 땡큐. 그래서 이과 애들이 확통을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여겨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수학도 고도로 기호화된 언어라고 해서 그 언어를 해석해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수능 얘기하지 말고 내신 얘기 좀 해봐라. 우리 학교 내신은 어떻게 나오는데 부교재가 마더텅이에요. 올해, 작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마더텅을 썼고요. 사실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1등급 만들기라고 1등급 수학 말고 1등급 수학은 약간 어려운 교재에 속하고요. 블랙라벨이랑 거의 비슷한 급에
1등급 만들기라고 조금 미래엔에서 나오는 쉬운 교재가 있어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걸로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최저 컷을 못 맞추는 거죠, 수능. 그래서 마더텅은 어떤 교재냐면요, 고1 때 마더텅을 보고요, 고2 때부터는 자이스토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고2 자이스토리가 있고 고3 자이스토리가 있는데 고3 자이스토리를 봐요.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이 마더텅은 고1 모의고사, 고1 자이스토리는 모의고사 기출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모의고사 기출이다. 그러니까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를 이걸로 가져오면서 애들을 수능 연습을 시키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명도외고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교재를 쓰는 데가 목동지역에서 목동고, 강서구는 조금 결이 다른 거고요. 거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강서구는 한국대학 옛날 본고사 문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지. 거기가 문제 스타일은 더 어렵죠, 사실은. 옛날 유형이니까. 근데 목동고는 예전에는 일품이라는 교재를 부교재로 썼었는데 지금은 일품이라는 교재 말고 그냥 프린트로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줘요. 그래서 거기서 변형해서 문제를 냅니다. 비슷한 학교.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도 저희가 이제 목동고 문제랑 명도외고 문제랑 좀 섞어서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푸는 출제되는 학교들이, 그 변형 문제 출제되는 학교들이 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자사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마더텅 어렵습니다. 근데 마더텅 교재를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엄청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들도 몇 명 와 있는데 센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기본 개념 문제 있어요. 에이스텝. 그 다음에 유형 정복 문제라고 유형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통 2점짜리부터 4점짜리까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저기 이제 별표들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별표가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 난도 문제라고 따로 또 빼놨어요. 흔히 얘기하는 1학년 모의고사 중 또는 2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수상하는요, 시험 범위가 고2 3월 모의고사가 수상한 전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2 모의고사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고 난도 문제에 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를 겨울방학 때 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형 정복 문제만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 개념 단단하게 다지면서 유형 정복 문제만 딱 보고 나머지 최고 난도 문제는요, 만일에 내년에 부교재가 학교에서 바뀐다면 그 부교재의 최고 난도 문제를 더 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최고 난도 문제 풀면서 다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변형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겨울방학 때는 여기 유형 정복 문제까지는 정복하고 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문제들이 조금 변화했는데요. 이거는 스타일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시간 압박이에요. 원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이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도 맞출 수 있어요. 기억은 그냥 1 대입하거나 2 대입하거나 대입하면 그냥 예를 들어. 근데 니은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니은에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줘요. 틀렸든 맞았든. 디귿은 보통 그렇게 해서 일반화해낸 어떤 과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디귿이죠. 근데 이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4개 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OX로 말하기도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일일이 계산을 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18문항에 주관식이 한 문항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평균 점수가 외국 못한다며. 시험 문제 어렵던데 평균이 어떻게 82점이지? 40점이 수행평가인데
20문제 시험을 봐요. 그 중에 9문제 틀리는 것까지 19점이에요. 20점 중에. 굉장히 간단하죠? 아, 근데 빵점 맞으면 20점을 다 깎아요. 그러니까 19문제구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9문제까지는 1점 깎고요. 아예 빵점 맞으면 걔는 빵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는 맞추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를 보고요. 독서 감상문을 써서 내게 하는데 그것도 20점 만점인데 만점 기준이 800자 이상 1000자 이하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 수만 채우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 들으셨던 표준 거 있잖아요. 이 Z값이라고 해서 연대에서 반영을 할 때 Z값으로 전환을 해서 확정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때 Z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본인의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아이들이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면 이 점수 간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4점, 5점 이렇게 차이 나던 애들이.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표준 편차가 보통은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20점 내예요. 근데 명덕외고 수학 점수를 보시면 10점이 안 돼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Z값에서 상당히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Z값을 반영한다고 발표는 안 나왔는데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인데 2007년인가 그러니까 학종이 생기기 전인데요. 대원외고에서 5등급짜리는 붙었는데 고대에 4등급짜리가 떨어졌다고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이거 입시 비리다, 입시 사고다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무혐의가 났죠. 근데 재판에서 니네 도대체 점수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어? 라고 했는데 그게 Z값이었어요. 흔히 알려지기로는 전공호에다 점수를 많이 가중치를 줘서 외고 애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사고 애들이나 과고 애들을 못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을 보는 게 아니고 1등급도 다 같은 1등급이 아니고 특히 4등급이나 5등급은 밴딩이 굉장히 길어요. 23%에서 40%가 4등급이고 40%부터 60%까지가 5등급이에요. 전국의 학생들의 5분의 1이 5등급이에요. 40에서 50%. 그러면 같은 5등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상대화한 게 Z값이고 그거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변별은 해줘야죠. 점수가 똑같으면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상식인데요. 내신에서 1등급 등급을 계산하는 법과 수능에서 1등급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내신은 어쩔 수 없어요. 100명이 있는데 5명이 동점으로 100점이 나오잖아요. 그 학교는 1등급이 없어요.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동점을 만일에 그게 수능식으로 수능은 5명이 다 100점이면 5명 다 1등급을 줍니다. 동점자까지 4%가 넘어가더라도. 근데 내신을 그렇게 줘버리면 모든 학교가 우리 학교 애들은 다 훌륭하니까 다 100점 줄래요. 그래서 다 1등급 만들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동점자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보면 5점, 1점 좀 치사하죠? 5점, 3점 굉장히 치사하잖아요. 다 점 몇 점이 있어요. 동점자 수를 안 만들려는 것이고요. 객관식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드는 것도 요령입니다. 객관식을 많이 내는 학교의 특징이 아이들은 시간 압박을 느끼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뒷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숫자 대입해서 그냥 풀면 돼요. 양변에다 XY에다 11 넣어가지고 같은 값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서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확인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통합형 문제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 단원을 넘나드는 이해 영역이 그 단원 문제고 문제 해결력은 단원 통합형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표현법이 바뀐 거다.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머니 계신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이게 별건 아니에요. 얘랑 갖다가 놓으면 그냥 이게 H2알파가 H2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X는 알파에서 가질 때 F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고 이것
뭐 별건 없거든요. 그냥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걸 안 읽어요. 보통 네모칸이 나오면 네모칸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조건 중에 단, A, B는 자연수, 단, 뭐 이렇게 나오거나 가조건, 나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애들이 조건을 빼놓지 않고 가는데 문제 맨 앞머리에 이렇게 나오는 조건들은 굉장히 잘 놓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저는 연습시킵니다. 그거는 지금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식이 길면 문제가 길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냥 얘랑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내려가다 올라가다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요 밑에 두 놈을 뭐 구하는 건데 별건 없어요. 근데 그냥 얘랑 갖다고 놓는 순간 문제가 풀려버리는데 아이들이 이거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식이 길면 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내는 문제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고 이걸 수능 스타일이라고 한다. 명덕외고는 그런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왜? 교과서가 아니고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그 부교재는 수능 기출 아니 모의고사 기출 문제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안 갖고 있는 친구들도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고 주변이 그렇게 만든 거다. 괜히 넌 수학을 못해. 너는 수학을 못해서 외고 간 거야. 수학 못하니까 외고 가서 당인지 알아. 수학 못해. 이거를 계속 세뇌하면 애는 진짜 수학을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저. 잘 가르칠게요. 저의 수업 시간표는 이거고요. 아까 전부터 좀 제가 들으면서도 수학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서 정정래 소장님과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과 애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왜 문과로 자꾸 넘어오고 그래? 막 이런 거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고3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좀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확통 선택한 애들이 아니고 기하 선택한 아이들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개발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하는 문제 수 자체도 별로 없고 저도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자꾸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문제 복사해주고 그냥 이제 원 풀어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질문만 좀 받아주고 다른 애들 미적분이나 확통 수업할 때 그 앞이나 뒤에 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수원투 수업할 때 그 앞이나 뒤에 오게 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수원투 수업만 듣고 확통이나 미적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학원비는 다 냈죠. 좀 미안했어요. 걔가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 걔는 되게 안타까운 게 더 안타까웠던 게 내신이 너무 안 좋아. 전국 단위 자사고였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밝히기 좀 힘듭니다. 근데 논술을 못 봐요. 왜냐하면 수리 논술은 또 이제 그 미적이나 확통이 필수가 아닌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만 선택해서는 그걸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밖에 없었는데 시험 딱 보자마자 걔가 제일 먼저 문자가 와서 선생님 기하 다 맞았어요. 수원2는 그래도 한 2개 틀렸어요. 1등급이네 축하한다 라고 바로 답변을 했거든요. 걔가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을 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얘가 내신 미적분이 9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기하는 다 맞았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88점이 수능에서 보통 확통 1등급이에요. 미적에 비하면 좀 부럽죠. 미적은 84점.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받았을 때 3, 4점 높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내가 미적분 선택하면 한 문제 틀릴 것 같은데 30번 킬러 문항 틀릴 것 같은데 내가 확통을 다 맞으면 되지 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근데 고3 때 살짝 기분은 나빠요. 고2 때까지는 선택형 교과가 시험이 아니에요. 고3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통 한 단원, 미적 한 단원, 기하 한 단원을 같이 선택해서 보는데 그 미적분 버프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거 설명 되게 짧게 할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Z값에다가 곱하기
그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 더하기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미적분 선택한 애들의 수원2 평균 점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확통 선택한 애들은 확통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2 평균 점수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원2 평균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 점수가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맞아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한 단원밖에 안 돼 있어서 선택 과목 점수 차는 거의 없는데 근데 미적분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70점을 맞아도 미적분을 선택하면 2등급이 나오고 확통 선택하면 3등급이 나오고 그때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근데 분량을 보면 확통의 2배예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은 수 1, 2를 통합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단 경영학과나 이런 데 생각 있으면 경제수학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웬간하면 미적분 학교에서 열어준다면 미적분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25명 넘지 않으면 1등급 없는 과목이 된다. 그러면 1등급이 없는 과목이 되면 대학교에서도 안다. 그래서 그거는 5등급 나와도 노력했네. 오려고 노력했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데 두려움은 느끼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일반고에서 미적분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나랑 똑같은 놈들이다. 쟤네도 미적분 선행 안 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심화 과목 선택할 때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요거 뒤에도 살짝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마무리하고 저희 불 켜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이 수업의 기획자라고 했잖아요. 다른 과목 질문 있으셔도 받아드릴 거고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실장님이 상담 선생님이 다 전화 드릴 거예요. 내일 모레 해서 전화 다 한 통